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기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다들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평범한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무난하게 지내고 취직을 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제 삶이 무척 평범하지 않았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일은 늘 변수가 있는 법이겠지요. 지금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재 아직 삶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에 앞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범함을 쫓느라 낭비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요.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것이 모두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답답한 과거가 미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가 바보 같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질책보다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이전에는 매우 평온하고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책 한 페이지와도 같이 읽고 넘길 수 있는 일상이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없고 특출나거나 돌출한 것이 없이 흘러가는 행인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결혼 생활도 종상당한 것 이외에 특별한 변화나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삶과 다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지요. 결혼 이후에 아이도 둘을 낳고 쌓인 가족의 삶을 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어찌 되든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돈을 실컷 벌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해 주실 테니까요. 누구나 품에 있는 사직서 한 장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남들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제 사업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적당히 크고 어릴 때 집안일을 해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오는 고정급으로는 우리 식구들을 충분히 먹이고 사는 것 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학원비 등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한다면 아이들이 언제 아프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말끝마다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하게 되었고 처음에는요. 무시하는 남편도 요즘 나에게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떤 이유로 인해 자꾸 사업에 관해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 사업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은 왜 평범히 회사에서 근무를 하냐고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사업으로 이루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사업은 너무 많은 변수와 큰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말만으로 사업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모두와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어? 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요즘 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도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고민했어.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다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실패해도 감당할 만큼만 하면 돼. 비더 안 단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들은 다 하고 시작하는 거야? 회사 다니는 게 최고라니까. 나 밑에서 일하기 더럽지 더러운데 사업을 한다고 남들 머리 꼭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 세계에서도 결국 갑은 존재한다니 아유하지만 회사처럼 꾹꾹 눌러 참으면서 다닐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내 시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역시 사업이라 생각을 해. 봐 여보 생각을 해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들어갈 돈이 지금보다 몇 배로 늘어난다니. 그 돈 어떻게 감당할 건데? 사업하다가 빚 생기면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아이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거야? 답답하다.
답답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 사업 다 하지 말고 남자들이 칼고 달려들어도 차기도 못하고 지켜내야 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의 친구들 중에서도 빚더미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남자들뿐이라는 식의 말을 하는지 알아요? 남자들만이 칼을 뽑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칼을 들고 있어요. 매일 요리를 할 때 칼을 사용하는 것도 봤는데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사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제게 혀를 찍어대면서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어요. 남자도 망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남자가 망하면 여자도 반드시 망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 전제 조건은 매우 이상해요. 고립타분한 발언을 하는 남편에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갔어요. 일부러 더 그런 일도 있었죠. 당신은 계속 사업을 하지 말라고 조언만 할 수 있는 것과 같지요. 인생이 폭풍 망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이야. 아휴, 제발 좀 정신 차려. 나의 남편은 원칙을 중시하고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고집이 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 말을 듣지도 않았어. 처음에는 이런 원칙적이고 규칙적으로 사는 남편이 멋있어 보였고 함께 있다 보니 변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좋아했었어. 교과서 같은 사람이었고 항상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서 매력을 느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얼마나 답답하던지 속이 들끓었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라서 설득하기 힘들었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변화하며 함께 살아가야 했던 거야. 남편은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 듣는 척은 해줬었지만 이상하게 사업에 관한 부분만큼은 죽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청개구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남편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곧 죽어도 사업에 대한 열망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남편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그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큰 시이자 충격적인 일이었나 봐요. 저는 그냥 권고 사이이구나 하고 말았는데 남편은 넋이 빠지더라고요. 아유,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다른 데 취직해야지. 언제까지 지나간 회사에 붙어 있을 거야? 미련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건가요? 빨리 이력서를 작성하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찔러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 어떡하겠어요? 진짜 이 나이에 어디서 취직해야 하는지 나 진짜 앞이 깜깜해요. 깜깜한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닦은 다음에 울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아빠, 어떡하죠? 라고 말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진짜 이놈이 어디서 술을 마신 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오열을 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어차피 다시 취직하면 다 장땡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지만 남편이 경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충분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그 회사 하나에 놓인 것 때문에 아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열었으니까요. 남편이 엉엉 울면서 애들을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둘긴 왜 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랬어요. 울긴 왜 우냐고,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다시 제쳐보면 되잖아. 제발 애들에게 그냥 우울하게 하지 말고 아우 들어가서 발 닦고 참이나 자. 그렇게 난리법석을 했던 것이 1년이나 지났고 하늘이 저를 돕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잘 되어서 분점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본점을 운영하기도 벅찬데 분점을 누가 관리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 투자를 한다고요? 조금 하다가 분점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냐 하셨고 친정 엄마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벅차게 느껴진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께서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제게 살짝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고깃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는 모르겠지만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집이라도 아이 무슨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했다는데 너도 해볼 생각 없니? 투자금은 내가 조금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너도 지금 하는 일 딱히 없으니까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제 평생 소원이었던 사업을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래처들 다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운영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통하듯이 말을 하자 당이 길이 날뛰었어요. 아니지만 제가 취업을 안 하고 집구석에서 있으면서 왜 길길이 뛰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뭐라고 고깃집을 운영하겠다고 아이고 이어 편해야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고기는 어디서 들고 올 거고 식재료들은 어떻게 할 건데? 반찬들은 어차피 분점 내는 거라 그런 거래처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반찬들은 우리 이모네 가게에서 레시피를 받아서 하는 건데. 아, 뭐가 문제야? 무슨 돈이 있어서 고깃집을 차릴 건데? 어쨌든 가게를 내고 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고깃집을 해?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손가락을 빨며 되새기고 있는데 뭐야. 비만이 더 늘겠다는 거야 뭐야. 아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바라면 좋겠어요. 투자금에 대해 엄마가 도와주실 거라고 말했고 본점 자체가 장사가 잘 되어서 분점을 늘릴 생각이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왜 초조해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당신이 돈을 투자하는 일에 개입할 필요 없으니까요. 어떤가요? 한번 잘해보세요. 사업 타령을 하더니 망해봐야 제 정신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울지 말고는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친척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대한 매출 정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맛집으로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사업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기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제가 노력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움직였죠. 남편은 적당히 말을 하면 제가 그만 줄 알았는데 고깃집을 차린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자 저에게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서 됐어요. 아우, 정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듣는 척도 안 하고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콧방귀를 뀌었지만 소리 같아. 당신이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부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들. 인생도 망하는 거야?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잔소했던 건 기억 안 나. 이혼이라도 해나까지 당신 빚도 안고 싶지 않아. 빚낼 게 뭐가 있는데 투자 비용도 신정해준다고 하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야말로 너무 겁쟁인 게 아니야.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도와주고 있는 건 왜 쏙 빼는데 우리 집도 지금 등골이 휜다. 휘어 내가 취직 준비하고 있으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아, 조금만 참으라고. 당신이 지금 회사를 그만둔 지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계속 참아라, 기다리라 하는 거야? 두고 봐. 내가 보란듯이 고깃집 운영해서 땡돈을 벌 테니까. 우리 애들 절대로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깐 당신도 제발 부정적인 생각 그만하고 이제는 제발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남편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잘 풀리고 있어요. 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척분이 도와주셔서 홍보를 해서 1호점에 줄 서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2호점으로 몰려왔어요. 덕분에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레시피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맛 또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장사가 잘 되면서 남편이 걱정했던 손님들이 금방 사라진다는 말도 퍼지지 않게 되었죠. 매일 매출이 좋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이 생활비를 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계속해서 일을 쉬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쌓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덕없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직을 당한 걸 알게 된 시댁에서 제가 고깃집을 오픈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큰 돈을 보내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들이 굶어 죽을 일은 생기지 않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고깃집을 내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시댁에서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남편도 이제서야 은근슬쩍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솔직히 당신이 건물을 만들어서 사장님 행사나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못해요. 별로 못할 줄 알았는데 가게에 들어가 보니 체계도 잘 잡혀 있고 나름 맛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같더라. 매출도 난리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니까 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말이야. 적어도 우리 애들을 공부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게 된 거지? 참나, 언제는 사업하면 망할 거라고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장사를 자야 되니까 말을 바꾸는 거야?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사업하지 말라고 눈치를 줄 때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말 한마디로 그 빚을 청산하려고 해. 아휴,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눈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사회생활을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을 한 거지. 후기고 있네. 누가 걱정한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냐는 소리야. 아유. 당신이 눈치를 준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꼴도 못 보더라고 영양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제 표정을 보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제는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이혼을 하기는 죽어도 싫었겠죠. 남편은 계속 무직이었는데 우리 고깃집은 대박이 나게 되어서 직원이 20명 이상 모이게 되었어요. 전부 친척과 친정집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무직이라 시댁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도움을 받았던 것이 고맙고 저도 갚을 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었던 어떤 이에게든 남편의 부모님이자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돈을 번다고 해서 입을 씻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고깃집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으로 우리 시직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가장 고마운 분들이라는 사실이겠죠.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고 난 후 저는 고깃집을 차려서 돈을 벌기 시작한 그 기간까지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남편이 받아온 퇴직금과 우리 시대에서 해주신 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집도 없이 서울역에서 국원을 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시직이 힘들 때마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나 저도 힘을 내서 생활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기할 수 있게 된 것이요. 다름 없었던 이유 때문에 저 또한 역으로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버는 것만큼 더 잘해야 한다고 늘 다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때쯤이 좋은 타이밍이었는지 나쁜 타이밍이었는지 시아버지께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수술비를 비롯한 통원치료비, 재활비용을 지원하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고 생각하여 시댁에서 보내주신 응원만큼 저도 당연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저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댁이 어떤 식으로 잔소리를 하던 간에 상관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애써가면서 그동안 조금씩 모았던 것도 다 까먹고 토해내는 바람에 우리 남편의 수술비는커녕 생활비도 부족하고 나이도 들어가서 자식들에게 손해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 만큼 너희들도 해줘야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 않겠니? 그 말에 수술비와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그 돈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할 순 없었지만 나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고깃집 운영이 워낙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었고, 물론 시댁에만 돈을 지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고깃집을 열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건 친정이었어요. 투자 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게다가 원래는 친정 어머니께서 왔던 것이었고, 어떻게든 제 삶을 돕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계셨어요. 그러니 저도 돈을 모으면서 친정에서 주신 것을 다시 도와드리고 싶어요. 투자금을 갚기 위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돈을 투자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이자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믿어주신 만큼 갚아야 한다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았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딴지를 걸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고 우리 집에는 꼴랑 100만 원만 전부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양가에 정확히 반반씩 나눠야지. 당신 돈 좀 벌라고 의새끼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댁에는 당연히 우리한테 그동안 지원해 주신 만큼 돌려드리는 거고, 친정에는 투자 비용을 보상해 주셨던 거를 이자를 포함해서 갚는 겁니다. 금액을 어떻게 똑같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맞춰서 드리냐고? 그리고 왜 이자까지 드려야 했는지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 도와주신 만큼 정말 감사한데요. 1년 반 동안 보내주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그것도 당연히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은 우리 부모님도 알게 되면 속상하실 거라 생각해요. 또 보내주신 금액이 아예 다른데요. 왜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앞으로 5만 원 더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에는 몇백을 주면서 우리 집에는 105만 원을 주겠다니까요. 얘야, 당신 무섭다. 무서워. 어쩐다고 그렇게 반반 나누시려고 하시나요?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도 요즘 힘들다고 엄청 걱정하시는데 이왕에 드리는 거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당신 주머니에 돈도 쌓일 거예요. 그러던 도중 시댁에게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 돌려드리는 게 너무 적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참견을 해주는데 왜 그러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남편은 아직도 취직을 안 하고 있는데 핑계만 댔을 때 이력서도 제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백수였다는 말이죠. 제가 운영 중인 고깃집은 잘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또한 망했어요. 상황은 참 어려웠던 게 분명해요. 시댁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던 중 시아버지가 수술을 한 후에는 저로부터 돈을 가져가셨어요. 친정집은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해주셨었기에 계속해서 시댁에 더 많은 돈을 주라고 하신다며 제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돈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참견하는 거야? 연히 받은 만큼 갚는 거지? 애초에 시댁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돌려받길 바랬던 거 아니에요? 당신이 무직이고 취직할 생각이 없어서 도와준 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내가 갚는다는 게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아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돈은 나의 돈과 당신의 돈으로 나누어서 쓰는 거고 당신의 돈으로만 살아올 때는 내 돈과 당신의 돈의 구별을 안 했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벌어왔을 때는 친정이고 시댁가 지원을 안 했는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시댁에 더 갖다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다가갈 거예요?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뿐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무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니야, 내가 취직하러 갔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마. 학교나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학원도 보내야 하겠지만 내가 집에 있는 것으로만 보면 안 돼.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하고 누가 보면 참 여리한 주부가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이지. 이런 이야기 말고 너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 평소에 휴대폰 게임하느라 바쁘더라도 일손 도와주는 생각도 하지 않잖아. 내가 옆에 있으면 집 꾸미고 시끄러워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진짜 너 그러는 건 아니잖아.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할 때는 돈을 따지거나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내가 돈을 필요로 한 적처럼 느껴져. 그럴 때는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해.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꺼내며 불평을 하니? 진짜 받은 만큼을 언젠가 알려줄게. 당신이 자꾸 딴지를 걸면 더 이상은 시대이고 뭐고 지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 말에 남편 입이 쏙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 저렇게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맨날 싸우기만 하는 사이인 것도 지치는데 돈도 제가 벌고 있었잖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시 곱게 포장해서 시댁으로 반품하고 두고 오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애들 생각도 해야 하고 뭐 제 마음대로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혼하자고 정색하고 말을 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아, 그때라도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근데 저는 참 평범함에 모이 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가정이 이런 일로 박살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냥 뭐 용기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참으면 우리 애들도 시댁도 친정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남편이랑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 부부만 싸우는 집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두 이런 트러블 정도는 갖고 살지 않나 싶었죠. 그중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애들 때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는다는 건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요즘에는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더 이상 못 보게 한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일 수 있었기에 제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매달 묵묵히 생활비를 보내는 저를 호구로 보더군요. 생각하셨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점점 더 부담스러운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무리 없이 겨울이 도래해서 추워진다고 하시면서 견고한 외투가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시니 고생보다는 외투 한 벌 사주면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으니 롱패딩 같은 걸 주고 싶다고 생각하셨다가 받은 옷이 있는가 물으셨어요. 받은 옷은 많지 않아요. 요즘 옷들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윤기가 잘 흐르는 것들이 많아 부잣집 사모님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요구는 없지만 암튼 여러 번 입을 옷이라 생각했는데 싸이든 인조털이든 사줌. 너도 이젠 돈이 쌓여가니까 이 정도는 내가 부담해도 되겠지. 어떤 옷이 그렇게 보여? 윤기가 자극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인조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세요. 저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파는 롱패딩 하나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몇 살로 어린애들처럼 뭐 패딩을 입고 그러겠니? 저도 제 나이에는 말이야. 밍크코트 같은 거 한 벌은 있어야지. 제 친구들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 요즘은 여우털이니 토니에서 엄청 잘 나온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거 하나 사줘라. 털로 된 코트를 사달라고요. 아이, 그런 건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옷 한 벌에 몇백만 원 쓰긴 좀 그렇죠. 얘는 장사한다는 애가 세상 물정을 왜 그렇게 몰라. 뼈팩은 무슨 요즘 괜찮은 거 하나 사려면 몇천만 원은 주어야지. 그리고요. 그 정도는 벌어 언니 남편은 돈 한 푼도 안 벌어오는데 저희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 걸 해드리는데 그 정도 돈으로는 한 해의 생활비조차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노후에 비축해두어야 할 금액도 생각해야 해요. 지금 잘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수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남편 말대로 사업이 한 번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너희에게 정기적인 생활비를 주어주었던 점에 대해 얘긴다면 나도 좋은 밍크코트 한 벌을 가질 수 있었거든. 내가 친구를 만날 때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나가야 했거든. 며느리가 고깃집 사장으로 매우 성공적이긴 하지만 내가 그 정도 사치를 부릴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너희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지원했고 어쨌든 밍크코트는 아니었지만. 아니죠. 그것은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동안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는 게 참 허튼 소리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앞다풀이고 뒷다보는 건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런 것인가 봐요. 집이 너무 춥다거나 뜨겁지 않게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집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10수년을 이 집에서 살았겠지 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본다고 하던데요. 하물며 광고에서도 어머님 댁 보일러 새로 교체해야겠어요 라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니겠어요? 아가게도 바빠 죽을 텐데 일일이 어떻게 신경 쓰겠어요? 고장 났다고 수리로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단지 오래돼서 시원치 않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보일러 수리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야. 시아버지는 어디 여행을 다녀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2에서 3일이 걸린다고 하니 우리도 온천에 가는 것도 좋은데 좀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공사를 부탁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여행도 가보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남편은 곁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네, 어머니네 집이 오래되어서 계속 걱정되었는데 온천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동안 집 관리도 잘할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걸 그냥 저버리는 사람은 아닐 텐데. 걱정하지 말고 여행 다녀오세요.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아보니까 시간 내서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뭘 하실지 살펴보겠어. 진짜로 감동받았어. 본인은 손 하나 까다 않고 코 풀려고 하는데 진짜 왼수가 따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보일러는 정말 또 겨울 내내의 생활과 연관되니 어쩔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을 만큼 보일러를 교체하러 온 기사님이 진짜 오래된 모델이라고 혀를 내두르시며 진작에 신경 쓰고 바꾸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아무리 얄밉고 싫어도 가족은 또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이 정도에서 끝이 났다면 저도 안쓰러운 마음 가지는 걸로 끝났겠지만 시댁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조카 중 한 명이 결혼을 하고 다른 친척도 칠순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빈손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니 그래서 그 기금으로 100만 원씩 줄렀다는 것이죠.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겠니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고깃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알아? 아, 그분들은 결혼식 때 기금을 얼마나 주셨죠? 시댁 친척들이 주신 기금은 어머님께 가져가셔서 저희 부부는 몰라요. 예를 들어 나는 100만 원 정도 주신 것 같아. 돌고 돌아 얼마나 주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눈에 띄게 와서 고기를 사서 간 사람들인데 당연히 성의를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겠냐? 정확히 얼마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 1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금액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겠니? 우리 며느리는 돈도 잘 버는데 그 덕 좀 보자. 도대체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척분들의 주기까지 달라고 했고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만 한다는 시댁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돈을 전부 지원했어요. 제가 모른 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흔쾌히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생기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힘든 상황에 그 어떤 잔소리 없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게 참 컸죠. 하지만 시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 참다 친척의 친척 돌잔치에 금 새 돈을 해주고 싶다고 돈을 요구하셨던 정말 아쉽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 도대체 몇 촌까지요? 챙기실 생각이 실해 아무리 그래도 친척의 친척 돌잔치에 금 새 돈은 좀 아니지 않아 당신이 그 중간에서 잘라낼 생각을 해야지 그걸 고지곳대로 나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이사도 가야 할 것이야.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서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아, 솔직히 말하면 난감해 죽게 돼.
남편은 전혀 난감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말을 하지만 그게 정말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저도 남편에게 쉬지 않고 잔소리를 했어. 중간에서 제발 너도 뽑아낼 수 있도록 잘라라고 부탁했어.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자식들이 어릴 때는 각자의 방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집꼬리도 커지고 아이들도 학생이 되면 각자의 방이 필요하겠지요. 방이 적어도 4개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원래 남편의 명의였던 집을 팔고 제가 돈을 더 얹어 공동 명의로 새 집을 하나 매매했습니다.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는 날을 시댁도 손꼽아 기다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는데 너희는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도 술술 풀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니 말이에요. 우리는 이사를 가본 것도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아니,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고치고 싶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집만 고친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보일러 공사도 새로 하셔서 아주 뜨겁네요. 쏟아지면서 그거 말고는 더 손볼 것도 없지 않으셔요. 요즘 아파트들은 집에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C도 이중창을 넘어서서 중창이 하는데 말이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하고. 아휴, 내가 그런 신식 아파트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 집처럼 바람이 불면 쓰러질까, 비가 오면 물이 셀까 걱정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비가 온다고 물이 고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는 집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이 튼튼해서 무너질 생각도 안 하고 아휴. 아무튼 나도 이름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살림도 더 잘 될 텐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주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하며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요. 하지만 저는 안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집 이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유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보일러 공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을 완전히 이사하고 싶다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의 상황도 모를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오래되고 낡은 집이긴 했지만 저희 친정집에 비하면 양반급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친정의 외관은 다 쓰러져가는 연립 아파트였어요. 부모님은 워낙 재테크를 잘하셔서 그 동네가 재개발 예정이라 집을 비워놓지 않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게다가 내부 인테리어도 싹 해주셔서 사실 살기에 매우 좋은 집이었지만 그게 참지 낡은 집이라 마음이 쓰여 있었어요. 그러나 시댁은 그저 브랜드였습니다. 아파트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도 나도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사준 집이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거기다가 짐이 얼마나 넘치는지. 더 큰 집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야? 너 내 집 이번에 방 4개 자리로 이사하면서 우리 생각은 안 나더냐? 아이고, 너네처럼 빛이 번쩍한 곳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다. 저희가 집을 이사한 뒤로는 이사 타령이 더욱 심해졌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야 고깃집에서 장사하느라 몰랐죠. 남편은 계속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낮 시간대에 자꾸만 시부모님을 집으로 불러대더라고요. 지하 편하겠죠? 시모가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핑계로 집을 아주 구석구석 다 살펴본 것인지 저에게 자꾸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너네 집에 갔을 때 드레스룸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었어. 만약 그 공간을 정리하면 너희들과 너희 아버지가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겠어? 너희 집처럼 브랜드 이름이 달린 곳에서 살고 싶어. 방 하나는 남겨두고 실용성 없는 물건 없이 정리해주면 우리들이 이사와서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님, 그 짐들은 다 어디다 놓으셨나요? 일부러 큰 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어렵게 집을 샀다고 들었어요. 아이들 방 하나씩 제공하고 우리 짐들도 깔끔하게 보관하려고 해요. 취미하는 폐를 치워서 각 방에 놔두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고깃집을 운영하느라 집안 살림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있잖아. 만약 함께 살면 내가 아이들도 돌볼게.
아들 밥도 챙겨주고 하니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그저 박한 일만 신경 쓰면 되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든 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데 제가 미쳤다고 합가를 하겠어요. 죽어도 싫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공동 명의로 산 집이었으니 남편도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수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보탰다고 해도 세금 떼고 뭐하고 제 돈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합가 타령을 하던 시부모님은 어느 날부터 합가 이야기를 쏙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못 들은 척하니 지치셨나요? 저는 고깃집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바쁜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더라고요. 있더라도 생각 없이 들고 들어온 채로 확인하는데 독촉장 같은 게 날아왔다. 전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져 앉았어요. 뭔가에 홀린 듯이 확인을 해보니 우리 집에 담보대출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매매된 집인데 아니요 여보. 담보대출에 대한 독촉장 같은 게 왔는데 우리 집에 무슨 대출이 걸려있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독촉장이 왜 우리 집으로 왔지? 내가 주소를 바꿨는데 바꿔놓았다면 이 독촉장이 잘못 온 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온 게 맞아. 뭔데 담보대출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추궁하는 듯이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머리를 후벼파면서 이실직고를 했대요. 아이고 사실 우리 부모님 말이네요. 계속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고 좁다고 말씀하셨죠. 집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식 덕분에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 우리 부모님을 위해 새로운 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일단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임시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제 합가 이야기를 안 하실 테니까 당신도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입이 다물어질 때까지 아무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 대출을 누가 갚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갚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남편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핑계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식충이니까요. 대출을 갚지 않으면 애써 마련한 집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일단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혼자서 마음대로 나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고 말을 길게 했어요. 적어도 이 집 공동명의자이자 그러면 나랑 상의는 해주어야지. 여기에 내 돈도 들어갔잖아. 그리고 당신도 내 돈이 어디에?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인데 무슨 말이에요? 처음 집을 사올 때도 당신 돈으로 했었잖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우리 함께 갚았는데 왜 내 돈이 당신 돈이 되고 당신 돈이 내 돈이라고 해요? 부부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따지면 당신은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할 때는 내 돈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요? 당신이 가장의 책임을 지니니까 돈이 아까운가요? 남편이랑 대소를 다투게 되었어요. 저도 그동안 시댁에서 많은 일을 해주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나오면 환장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시댁에선 이미 자신들이 살던 집을 다 처분했다고 하여 이사를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새 집으로 이사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가정 내에서라도 하나 놓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좋다고 하여 집 주소와 이사할 날짜를 알려주었고 그 집이 이미 공실임을 알아내기도 하였어요. 그 집은 지금 비어있어서 언제든지 가져다 놓아도 된다고 해서 기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새 집으로 이사시키는 계획을 세워 자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댁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셨는데 이틀 전에 짐을 싸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에 시댁 식구들과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모두 함께 짐을 포장해서 새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친정 부모님과 함께 계셔서 저도 함께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댁의 살림짐인 줄 알았는데 이 짐들은 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사돈은 왜 여기 계세요? 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짐들은 모두 사돈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왜 사돈 짐이 있어요? 왜 시댁이세요? 라고 의아해하셨는데
이 집은 어머님 댁이 아니라 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집입니다. 대출금 또한 제가 같이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억울했습니다. 따라서 친정 부모님을 이사시켜드릴 일을 결정했습니다. 시댁의 오래된 연립 아파트에서 사시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에 이번 기회에 효도할 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 없겠지요. 않게 이야기하지만 시부모님이 남편이고 길길이 나리를 데리고 경우 없는 행동으로 당장 진정시키려고 소리치는데 저도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며 행동했었습니다. 전 대출금을 갖고 있는 바람에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집 사람들이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침입 신고를 하기 전에 당장 너무 심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당황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말에 속아서 지금 집을 이사하신 거라니. 와, 대단하다. 대단한 걸 봐. 내 돈으로 나를 왜 놀래게 할까? 나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니까 대출금은 내가 갚아야 한다는 말에 명예 변경 신청이 가능하단다.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이 집 사람들 대신 내 명의로 바꾸겠다는 거지. 가족끼리 무슨 소송을 하는 거야, 그게야?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똥물을 튀길 일이야. 아, 사람이 어째서 양보를 하나도 안 해. 여태 내가 양보하고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럼 내가 취직해서 내가 대출금 갖고 살던가. 고생은 내가 하는데 더군요. 왜 너희들이 보려고 그래? 여태까지 너희 힘들 때 도와준 게 누군데 그래? 은혜도 모르는 패 망덕한 영 같으니라고. 가족끼리는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이미 허리 수술하고 생활비 지원한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었나요? 누가 보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무슨 16년 동안 지원해 주셨을 것 같네. 이럴 때만 가족 타령이냐고. 이미 우리 부모님 집 다 정리하고 팔았는데 그 난리 짐도 있고 어디를 가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는 수밖에 없네. 그렇게 싫다던 합가 생겼네. 그 집도 공동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내 허락 없이 어딜 들어와. 여기 내버려 둘 수 없는 짐들은 이사짐 센터 창고에 보관해 주세요. 당장 잘 곳이 없으면 어디 숙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시길 당장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들의 신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차려주세요. 저는 울그락불그락 어쩌고. 나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가정에 기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아주 많은 싸움이 있었죠.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를 딱딱 맞춰주고 남은 돈은 뒷주머니에만 넣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년이 몇 된 돈에 비하면 제가 번 돈에 비하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댁에서 처음으로 지원해준 집값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와 지금이 같나요? 이혼 결정은 내가 결정할 거야. 당신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와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고 이전 상태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적반하장이엔지 국일권 선고할 거야. 며칠 뒤 변호사를 고용해서 당신을 소송할 것이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육을 했으나 결코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내 기호도를 더 많이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했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살았던 집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그 사람이 아직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혼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항하는데 결국 경찰을 불러 내보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왜? 저는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없는 가정에서 키워야 합니다. 이혼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법 앞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결국 집 한 채에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구입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매우 작아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물건을 모두 수납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의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
창고 대금이 제 카드에서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제 취소를 신청했지만 창고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의 말에 번뜩일 묘책이 떠올랐어요. 예전 시아버지의 취미는 골동품 수집이었는데 이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물건들을 중고거래장에 내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부모는 당연히 알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웃긴 건 제가 올린 이전 시아버지의 골동품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래를 하러 나갔더니 아이 글쎄, 이전 시아버지가 떡하니 계셨어요. 본인이 골동품이 많아서 뭐가 있는지 몰랐는지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고 사겠다고 나타났는데 제가 떡하니 들고 나타난 거죠. 왠지 익숙하다 해서 이거 내 물건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 도둑질에 내 물건을 갖다 밟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뭔 소리세요? 짐 갖다 버리고 가신 거 아니었어요. 이삿짐 센터에서도 골치거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처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보관했던 것들 중에서 내 골동품들을 죄다 헐값에 팔았다는 거냐? 그것들이 전부 얼마인데 그걸 가져다 헐값에 팔아. 이건 미친 짓이 아니야. 얼마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버리고 갈 짐인데 그렇게 양육비로 쓰고 있어요. 그것들 판 돈으로 우리 애들 키우고 있었다고요? 정당하게 그러니 시아버지도 이것도 도둑질이네 뭐네 하면서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치길래 그냥 걸으라고 했어요. 벌금 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더럽고 추잡하게 끝까지 가자 했죠. 우리 아이들한테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배드파파인 거 온 동네에 소문낼 거라고 하니 이전 시댁 식구들 전부 꿀먹은 벙어리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 애들 돌보면서 정도 많이 들고 애들 하나는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애들한테 나쁜 아빠가 되고 싶진 않았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든 양육비를 벌어야 하니 우리 아버지 골동품 파는 일을 그만둬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딱 2달만 기다려줄 테니 그때부터 취직을 하라고 했죠. 그 이후로 정신이 건지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날짜에 맞춰 양육비를 보내주더라고요. 아유, 꼭 더러운 꼴을 보여야만 말을 듣는 건지 뭔지요? 저는 여전히 고깃집을 잘 운영 중이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물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겹고 답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하루가 매우 개운하고 살이 좋아요. 제 유쾌하고 화나는 결혼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